우리의 자본시장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어떠한 자금도 우리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러나 이 삼성마저도 이번에 엘리엇이라는 펀드에 의해서 큰 공격을 받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김상조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마저 예. 엘리엇이라는 펀드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참 어려운 경험을 했는데요. 쟁점이 뭐였나요? 예. 일단 그 사건의 배경부터 좀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점을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림의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1996년에 이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 사채를 헐값으로 이제 인수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삼성 에버랜드가 작년에 이제 상장을 하고 옛날에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원래 이제 합병을 할 때 제일모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제일모직의 이제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었던 거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3세 승계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 그림의 이제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삼성그룹의 이제 핵심 회사는 뭐니 해도 이제 삼성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총수 일가, 즉 이건희 회장과 홍나희 관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직접 지분은 다 합쳐봐야 4.7%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오너라고 하기가 어렵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하면 삼성생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이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제일모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삼성그룹에서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함으로써 이 합병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 되고, 그 합병회사를 통해서 직접 또는 삼성생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자에 대한 이제 지배권을 강화하는 이제 이런 작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이제 옛날에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인수받은 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삼성물산과 이제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 이제 그 합병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번엔 정해진 것이 1대 0.35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삼성물산이 1이고 제일모직이 0.35인가요? 아닙니다. 예, 거꾸로인가요? 예. 제일모직이 1이고 예. 삼성물산이 0.35.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도 조금 이 비율이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자산 규모나 또는 역사 또는 그룹에서의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삼성물산이 훨씬 더 크고도 중요한 회사인데, 이 삼성물산이 이제 건설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제일모직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중요한 회사라고 하는 이제 사실이 시장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제일모직의 주가는 사실상 좀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회사를 합병할 때 그 합병 비율은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1대 0.35라는 비율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건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기업의 경영, 더더군다나 삼성그룹과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단지 법을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제 정당성 문제, 즉 이 삼성물산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었고 따라서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하나 나온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합병 비율이 공식에 따라서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정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7월 17일 날 합병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때 어떤 이제 삼성물산의 주가는 너무나 저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합병을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과연 했었어야 되느냐. 즉 삼성물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합병을 하는 것이 삼성물산의 이사들의 의무가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네. 바로 요 합병 비율과 합병 시점에 관한 문제를 이제 엘리엇이 바로 치고 들어옴으로써 사실 이제 뭐 한국에서의 소액 주주들로부터 상당수의 어떤 지지를 받고 결국 이제 주총에서 치열한 어떤 표대결이 이루어지는 삼성그룹으로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삼성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그런 어떤 사건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저평가했다. 이게 소액주주의 입장이었겠군요. 우리가 세상을 아주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나쁘게 보는 견해에서는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모직 주가를 좀 높이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좀 낮게 방치하고 그러고 나서 1대 0.35로 합병을 해가지고 이재용 씨의 후계 과정을 좀 부드럽게 이제 이재용 씨가 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국내에서는 이걸 일체 그동안에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김상률 교수 빼고 많지가 않았는데 엘리엇이라는 이 벌초 펀드 이 펀드가 들어와서 이제 이게 문제가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벌초 펀드는 우리가 이제 소위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아주 그 질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얘기가 상당히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애국심을 발휘하게 됐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제 헤지 펀드를 비롯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행동주의, 액티비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이제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른바 월스트리트 룰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회사에만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주식을 팔고 나간다. 뭐 그런 어떤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워낙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팔아버리면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팔지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부터는 연기금 펀드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투자 회사의 이제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목적의 이제 액티비즘, 이제 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이제 퍼지게 되었고, 뭐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이제 연금 기금인 이제 캘퍼스가 뭐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방어적인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더더구나 2008년 글로벌 크라이시스 때 이 연기금 자체가 워낙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을 이제 헤지 펀드들이 새롭게 이제 채워 들어가면서 단순히 방어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배구조상의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 회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격하는 어떤 형태의 전략을 취함으로써 이 헤지 펀드들에 의한 행동주의가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로 떠올랐고요. 한국 국민들이 안 좋은 경험들, 특히 이제 SK 그룹에 대한 공격이나 또는 이제 외환은행 문제 등등을 이제 경험하면서 어떤 이 외국 자본, 특히 헤지 펀드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만을 가지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 헤지 펀드의 장단점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도 이제 이에 대해서 균형적인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 엘리엇 사태에서 삼성그룹이 이제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만 택한 것이나, 또는 최근에 롯데그룹 사태가 번졌을 때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라는 식의 어떤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글로벌 어떤 추세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관점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시장이고 기업이다라는 어떤 평판들이 생기게 됐고요. 뭐 그 결과 최근에 와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한 달 이상 계속 순매도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물론 엘리엇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삼성을 공격한 것이지만, 그런 어떤 시장의 과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또 한편으로는 자극을 받고 또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하에서 우리가 좀 더 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결과 사실 이 홍콩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말 한국에다가 어느 기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제는 투자의 매력을 잃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시장이 이번에 이 엘리엇 사태와 롯데 사태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준 실망이 매우 크고, 그건 결국 우리 모두의 코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세계의 소위 여러 펀드나 또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 이게 좀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이 이제 개인 투자가 또는 기관 투자가한테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의 내용이 또 좀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은 뭐 정말로 이 7월 17일 합병주총은 당일까지도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의 어떤 이제 치열한 위임전 경쟁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측에서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모두에게 이른바 이제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합병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뭐 듣기로는 500주 이상의 주식을 가지는 투자자들은 다 일일이 연락해서 이른바 수박과 빵을 사들고 개인 가서, 투자자들 말씀이시죠? 개인 500주. 투자자들에게 500주 이상을 가지는 개인 투자자는 직접 찾아가서 이제 위임장을 그 사람들 받아오고. 집이나 이거 다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뭐 흔히 회사라고 하면 자기 회사의 주주들의 어떤 연락 전화번호나 주소는 당연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주 명부에는 그런 게 잘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임직원이 개인 투자자들을 일일이 연락하고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최신의 어떤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그 고객들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도움이 있었다라고 짐작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증권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증권사들이 단순히 연락번호만 준 것이 아니라 증권사 자체가 이제 찬성의 위임장 받는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의구심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자본시장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번 합병에서의 승패를 좌우한 것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었는데요. 국민연금이 바로 이 삼성건 한 달 전에 있었던 SK그룹의 합병건에 관해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결정을 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모인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라는데 넘겨가지고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해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합병건에 관해서는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넘기지를 않고요. 기금운용본부가 이제 직접 결정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것이냐, 또는 여기에 삼성그룹의 압력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사실은 논란이 해결이 안 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감에서도 이것이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만큼 부각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타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삼성이 갖고 있는 자금력, 예컨대 삼성생명이 자산이 200조지 않습니까? 그 200조의 자금의 또 상당 부분은 국내 금융회사들한테 위탁이 돼 있는데, 뭐 만약에 찬성을 하지 않으면 그 위탁된 이제 돈들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유무형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역시 삼성이 SK보다 한 수 위다. 그러니까 이런 평을 하던데요. 요번에 이 삼성이 펼친 애국심 마케팅은 삼성만이 할 수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삼성도 두 번은 할 수 없는 무리한 어떤 행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애국심이라는 게 국가를 위해서 아주 좋은 마음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특정 그룹의 스스로 갖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면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까? 이제 이재용 지배체제는 탄탄대로에 그럼 들어섰나요? 그 7월 17일 이제 주총에서 이 합병 안건이 69.5%의 찬성으로 이제 통과가 됐고요. 삼성그룹도 그렇고 또 많은 국내 언론에서는 뭐 삼성이 이제 압도적으로 뭐 이겼다. 뭐 이제 7대3의 비율로 이겼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회사의 합병은 과반수 주주의 찬성만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결의라고 해서 3분의 2, 즉 66.7%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69.5%를 얻었으니까 사실은
그 기준선에 약간 2.6%를 오버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삼성이 간신히 이겼다. 용군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예, 근데 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한두 군데나 또는 이번에 엘리엇 말고도 사실은 메이슨이라는 헤지펀드가 함께 들어왔는데요. 뭐 외국에서 헤지펀드가 한 군데 정도만 더 합류를 했다라면 7월 17일 주총에서 이제 삼성이 아마 졌을 건 그런 어떤 박빙의 승부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7월 17일 주총에서 삼성이 이겼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아마 언론들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는 탄탄대로에 올랐다. 그래서 더 나가서 뭐 최근에 시장에서 자꾸 소문이 돕니다만은 삼성전자나 삼성 SDS가 곧 합병을 할 거라든지 또는 작년에 무산이 됐던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합병이 곧 있을 거다. 이런 식의 루머가 돌아다니는데 제가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임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게 된다면 아마도 미래전략실이 기존에 세웠던 그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시나리오의 상당 부분은 지금 올스톱 됐고요. 네. 더 나가서 리셋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 SDS를 합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소액주주의 이익을 해치면서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아마도 다음번에 이런 같은 일을 한다면 그건 주총 통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으로서는 지금 기존의 그런 그러니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승계 작업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어떤 시장과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어떤 승계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장애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삼성 SDS 이 둘을 합병하는 것이 이재용 그 부회장인가요, 현재? 네. 부회장으로의 승계의 어떤 그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되나요? 그 사실은 뭐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는 사실상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장남이니까 외아들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그 그룹을 이제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지분 지배력을 갖느냐라고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서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삼성 에버랜드 지금 이제 제일 모직이 됐다가 지금 이제 합병물산이 된 여기에 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역시 99년도에 BW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또 헐값으로 인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건데요. 그 삼성 SDS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축입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그 합병물산의 주식과 SDS의 주식인데 이 두 개의 주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전체의 핵심 회사에 대한 지배력으로 전환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실질적인 건데 요 한 부분은 이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또 한 부분이 아직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른바 끊임없이 삼성전자와 삼성 SDS를 합병함으로써 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조만간 있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결국 이제 삼성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인데 예.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예. 이거를 확실히 예. 다지려면 예. 삼성 SDS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이 예. 부회장이 좀 그렇네요. 부회장이 예. 삼성 SDS하고 삼성전자 합병을 해야 예. 그래야 이게 확실히 될 거다. 예. 그 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런데 뭐 지금 이 엘리엇 사태가 준 충격 때문에 이 합병 과정은 당분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재용 체제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데는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군요. 예.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심지어 삼성그룹마저도 이렇게 지배 구조가 허점을 갖고 있었다. 다른 그룹은 뭐 또 마찬가지 허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엘리엇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뭐 홍콩도 그렇고요. 뭐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다음 차례는 현대차 그룹이다. 네. 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헤지 펀드의 공격 대상으로 현대차 그룹이 떠올랐고요. 사실 현대차만이 아니라
사실 3세 승계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모든 어떤 재벌들이 잠재적으로는 헤지펀드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의 성장 과정에서 현재의 어떤 총수 회장의 지분이 너무 약합니다. 따라서 뭐 여기서 상속세를 내고 3세한테 물려준다면 지분 지배력은 더 희석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또는 어떤 탈법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룹 전체의 어떤 지배 구조가 지주회사 체제로 깔끔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순환 출자라고 부르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어떤 이제 출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승계 과정에서 사실은 사회적 논란, 심지어는 법률적 논란이 벌어질 사안들이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현실화되는 순간 헤지펀드가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는 애국심 마케팅이 좀 어려울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삼성도 두 번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그룹들은 그런 식의 어떤 애국심 마케팅을 기대해서는 안 될 거고 결국은 그룹의 어떤 지배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시장과 사회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어떤 그룹의 발전 방안이자 또는 이제 경영권 승계 방법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재벌 아주 막강하고 완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이 엘리엇이라는 벌처 펀드에게 공격을 당한 걸 보면서 우리의 최고 재벌마저 이런 허점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다른 그룹들도 이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원활하게 넘기기 위해서는 애국심 마케팅은 한 번만 유용할 것 같고 앞으로는 재벌들이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